안녕하십니까. 202페이지 개혁공예사 등의 교육 할 차례죠. 개혁공예사 등의 교육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실무교육, 두 번째, 직무교육, 세 번째, 연수교육, 네 번째,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그래서 이제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네 가지 교육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은 매 시험마다 한 문제를 맞추시게 됩니다. 문제를 맞추시게 되는데 책을 보세요. 책 갖고 오셨나요? 네.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이사가 됩니다. 교육 대상자는 신규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다만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하는 경우는 실무교육 수료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누구도 실무교육 대상자다? 소속 공인회사 203페이지 제일 위에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회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수료하지 않아도 된다.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얼마?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이 됩니다. 교육 대상자는 누구? 중개보조원.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직무교육 안 받아도 된다.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연수교육이라고 있는데 연수교육의 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이사가 되고 교육 대상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예사 및 소속공인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예사 및 소속공예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시도이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205페이지 거기 보면은 이제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있게 됩니다.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교육 실시권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이 되고 교육 대상자는 개업공예사 등이 됩니다. 등자가 들어가면은 누구까지 포함된다? 네, 고용인까지 포함된다고 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이 개업공예사 등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육일 며칠 10일 전까지 교육 일시, 장소, 교육 내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세요. 한 장 넘기시면은 거기 이제 교육 네 가지가 구분이 돼서 도표로 되어 있죠. 이 도표 하나 잘 알아두시면 그냥 한 문제 맞추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예사 등의 교육은 제일 먼저 실무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무교육, 세 번째는 연수교육,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교육으로 구분이 되는데 교육 순서를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가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이거는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게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이 되는 거죠. 실무교육은 개업공예사 및 소속공예사가 되고자 할 때 받아야 되고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할 때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되는 교육이니까 사전교육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연수교육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이거는 되고 난 다음에 받는 겁니다. 되고 난 다음에 받는 거니까는 사후교육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교육, 이거는 사후교육 이렇게 되는데 교육실시권자는 실무교육의 교육실시권자 누구? 시도이사. 직무교육의 교육실시권자는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 그 다음에 연수교육의 교육실시권자 시도이사.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교육실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빨간 거를 가지고 딱 한 군데 밑줄을 치려면 어디 밑줄? 그러니까 이게 시도이사 이렇게 되는데 여기 등록관청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무교육의 교육실시권자는 시도이사뿐만 아니라 등록관청도 포함이 된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는 겁니다. 교육 대상자는 실무교육은 신규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 분사무소 책임자, 이 사람들이 이제 실무교육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 신규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누구도 실무교육 대상자다? 소속공인회사. 그래서 소속공인에서는 그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30회 시험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를 하죠.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뭐하고 있을까요? 예, 열심히 실무교육 받고 있겠죠. 실무교육을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든지 아니면 소속공인회사로 취직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거죠. 열심히 놀고 싶은 사람은 안 봐도 되겠죠? 직무교육의 교육 대상자는 중개보조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의 교육 대상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예사와 소속공예사가 됩니다.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교육 대상자는 개업공예사 등자가 들어가니까 고용인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간은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28시간이면 며칠입니까? 원래 하루를 8시간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3, 8이 24, 3일하고 반이죠. 그러니까 교육 끝나는 날은 4시간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8시간이에요. 32시간은 4일 꼬박 시키는 게 32시간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교육시간은 요 사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시간을 시킬까요? 28시간 시키겠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월, 화, 수 여기는 8시간씩 시키고 목요일 날 끝나는 날은 4시간만 시키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그 교육을 받고 오면은
조금 이렇게 감해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개업공예사하고 소속공인회사는, 개업공예사하고 소속공예사 요 두 사람은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줄 수 있죠. 그래서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해서 확인설명서 작성하고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인설명 의무 이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교육시킬 내용이 별로 없죠.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하면 안 되고 확인설명 의무 이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확인설명 의무는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고 거래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시킬 내용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그러면 요거는 역시 며칠이에요? 이틀이 되는 거죠. 이틀 꼬박 시키든지 아니면은 끝나는 날은 반만 시키든지.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이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니까 1시간을 시켜도 되고 하루 종일 시켜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개업공예사 등에 대해서 요즘에 이 담합을 해서 아파트 가격을 많이 올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는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개업공예사들하고 중개보조원은 전부 다 구청 강당으로 언제 모이십시오. 교육받으러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면 교육받으러 가야 되겠죠. 가면은 하루 종일 시켜도 되고 뭐 한두 시간만 시켜도 되고 특별한 규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 통보에서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이거는 사전 통보의 개념이 있을 수 없죠. 이거는 사전교육이니까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교육이니까는 이건 사전 통보의 개념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이니까 누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연수교육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이거는 사후교육이 되죠. 사후교육이 되니까 이건 사전 통보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몇 개월? 2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실무교육 얘기인지 직무교육 얘기인지 연수교육 얘기인지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얘기인지를 잘 구분해서 접근하면은 매 시험마다 한 문제를 맞추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는 이렇게 X자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실무교육 이렇게 해놓고서 연수교육 얘기를 하고, 연수교육 이렇게 해놓고서 직무교육 얘기를 하고, 직무교육 이렇게 해놓고서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얘기를 하면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한다. OX. X. 참 빠르시네요. 딱 한 번만 가르쳐줬는데.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한다. X가 되는 거죠. 신규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OX, X.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니?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지금부터 열심히 외우려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놔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은 이거를 실무교육, 요렇게 한 글자씩 따갖고 이게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트레스 받으면서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넘기세요. 책은 넘어가서 개혁공예시 보수입니다. 개혁공예시 보수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2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는 서술식으로 나오고 한 문제는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어떤 때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 서술식으로만 2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근데 보통 서술식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라고 텔레비전에서 홈쇼핑 보셨습니까? 방문각은 K쇼핑인가? 3번 2번인가 3번인가 그쪽에서 많이 나오죠. 그 홈쇼핑에서 제 얼굴 보셨어요? 못 봤어요? 요즘에는 홈쇼핑 보면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 학원 홈쇼핑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 홈쇼핑도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은 중개 보수가 나오죠. 10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주면은 딱 한 건만 중개해 주더라도 얼마를 받는다? 한쪽에서 900만 원, 쌍방으로 받으니까 1,800만 원. 그러면서 꼬시죠. 그러니까 한 달에 딱 한 건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 연봉을 딱 한 건으로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꼬시잖아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셔서 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인터넷 쪽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10억짜리 매매를 중개를 해줬을 때 이 1,800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는 건데, 우리나라 개업공예사들에게 왜 중개업을 하시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돈 벌려고. 잘하시네요. 국민경제 이바지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돈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을 법에서는 상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업공예사들은 민사중개인으로서 상법상 상인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상인은 워낙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인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게 되면 매사에 공짜가 없습니다. 보수에 관한 약정을 했느냐 해제했느냐 불문하고 당연히 보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업공예사도 상인이기 때문에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줬을 때는 보수에 관한 약정을 했느냐 해제했느냐 불문하고 당연히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에 관해서 미리 약정하지 않더라도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줬으면 당연히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개업공에서는 상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개업공에서의 보수로서는 제일 먼저 중개보수와 실비가 있게 되는데 제일 먼저 중개보수.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시기. 그러면 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 거래계약 어느 시점에 발생이 됩니까? 중개계약. 중개계약 체결 시에 보수 청구권이 발생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중개 의뢰만 했는데 무슨 보수를 지급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개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은 네가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라는 약정이 포함됐다고 보는 겁니다. 졸업하면 시계 사주겠다. 합격하면 술 사주겠다. 뭐라고요? 지금 머릿속에서 이놈의 게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 민법에서 그런 거 배우셨죠? 아직 안 배웠어요? 이번 주에 배우세요? 한참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게 이제 고차원적인 거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속 편하게 조건부입니다. 조건부로 보수청구권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조건부로 발생이 된 것도 이미 발생이 된 거니까 이 발생된 보수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압류의 대상도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발생된 보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성취가 돼야 되겠죠. 졸업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으면은 졸업한 다음에 시계 사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가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면 보수를 지급하겠다 했으니까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고서 보수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구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중개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두 번째는 거래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서 중개계약과 거래계약 구별이 되십니까? 중개계약은 초창기에 공부하실 때 중간에다가 무슨 글자를 첨가시키면 쉽다고 했습니까? 예, 의뢰자를 첨가시키면 쉽다고 했죠. 중개 의뢰계약이다. 이렇게 하면은 개념이 조금 정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의뢰인이 개업공예사에게 이 아파트를 1억 원에 팔아주십시오. 하면은 개공사가 좋다. 승낙을 하면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거를 무슨 계약이라고요? 중개계약. 이 중개계약에 근거해서 개업공에서는 의뢰인과 의뢰인 간의 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죠.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고 교환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요? 거래계약. 그래서 이 거래라는 말 속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전부 다 포함이 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중개계약 기간 내에 거래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번째는 개업공예사의 중개와 거래계약 체결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빨간 거를 가지고 딱 한 군데 동그라미를 치면 어디? 인과관계. 개업공예사가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하기 위해서 양 의뢰인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의뢰인들이 보수를 절약하기 위해서 개업공예사를 빼놓고 지들끼리 직접 다방에서 만나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억짜리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했을 때 일방에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는 900만 원. 그런데 의뢰인들이 보기에는 개업공예사를 하는 일도 별로 없이 상당히 고액의 보수를 받는 듯한 이런 인상을 받게 되죠. 그렇잖아요. 이 개업공예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한순간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900만 원 주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개업공예사 빼놓고 매수 의뢰인과 매도 의뢰인이 몰래
다방에서 만나서 지들끼리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의뢰인들은 개업공예사에게 보수를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줘야 된다. 잘하시네요. 줘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줘야 된다는 게 판례가 되는데, 개업공예사가 매도 의뢰인과 매수 의뢰인을 서로 만나게 해줬죠. 만나게 해줬으니까 이 거래 당사자들은 개업공예사에게 보수를 줘야 된다. 이게 이제 판례가 됩니다.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된 보수 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개업공예사 등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거나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발생된 보수 청구권도 소멸하게 된다. 개업공예사 등의 고의 과실과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것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보수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개업공예사 등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개업공예사 등이 잘못해갖고 거래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됐는데, 이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하라는 것은 당연히 억울하죠. 그래서 보수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은, 그러면 개업공예사 등의 고의 과실 없이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업공예사 등의 고의 과실, 이거를 네 글자로 귀책 사유라고도 얘기합니다. 개업공예사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만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업공예사 등의 고의 과실 귀책 사유, 요거를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문이 나올 때는 어떻게 지문이 나오면 되느냐면은, 개업공예사가 양당사 간에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했으나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업공예사는 거래당사 쌍방에게 보수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거는, 이거는 개업공예사가 잘못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개업공예사가 양당사 간에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했으나 개업공예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업공예사는 거래당사 쌍방에게 보수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개업공예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거는 개업공예사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보수청구권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보수의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서 주택과 주택 외 주거용 오피스텔 요거 세 개를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는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주택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주택 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주택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해라 라고 규정을 두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이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두게 되는데, 이와 같은 위임을 받은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은 일방에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는 매매와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가액에 따라 1,000분의 9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라 라고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인 경우에는 거래 가액에 따라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라 라고 규정을 두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위임을 받은 시도 조례는 중개보수를 요율과 한도액으로 규정을 하게 되는데,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율과 한도액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우리나라 전국 시도 조례는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시와 도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조례하고 제주도 조례는 틀려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도 조례 내용은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시험 범위는 시행 규칙까지만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시행 규칙까지만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시도 조례는 시와 도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시도 조례 내용은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율과 한도액은 문제에서 주어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 조례 내용 외울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 외인 경우입니다. 주택 외. 그러면 주택 외. 뭐가 주택 외입니까? 토지도 주택 외고, 그 다음에 상가도 주택 외이죠. 공장도 주택 외고, 임목도 주택 외고. 그래서 주택 외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라 라고 규정을 두게 됩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은 일방에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는 매매교환 임대차 전부 다 거래 가액에 따라 1,000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예사와 의뢰인 간의 협의에서 받아라 라고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협의는 무한정 협의가 아니라 개업공예사는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1,000분의 9 이내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서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해 놓고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외인 경우의 중개보수 요율은 국토교통부령에서 매매교환 임대차 전부 다 거래 가액에 따라 1,000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예사와 의뢰인 간의 협의에서 받아라 라고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근데 이 협의는 무한정 협의가 아니라 개업공예사는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1,000분의 9 이내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서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해 놓고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이제 강의가 끝나면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가는데, 오늘은 설렁탕이 먹고 싶어서 설렁탕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당은 설렁탕 한 그릇을 5,000원을 받고, 어떤 집은 6,000원을 받고, 어떤 집은 7,000원을 받죠. 대한민국의 설렁탕 한 그릇은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 없죠. 그러면 설렁탕 한 그릇에 5,000원, 6,000원, 7,000원 받을 것인지 여부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식당 주인이 결정해서 어디에다 명시했죠? 메뉴판에 명시해 놓고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받는 거죠. 주택 외인 경우의 중개보수 요율도 똑같이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개공사는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1,000분의 9 이내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서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해 놓고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마다 설렁탕 한 그릇 가격이 다 틀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 외인 경우의 중개보수 요율은 개업공예사별로 다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1,000분의 9 이내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명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으니까는 개공사별로 다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것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거는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을 하게 됩니다.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게 되는데 시행규칙에 의하면은 매매와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가액에 따라 얼마? 1,000분의 5 이내.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인 경우에는 거래 가액에 따라 1,000분의 4 이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중개보수 체계는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중개해준 중개 대상물이 이게 주택이냐 아니면 주택 외냐 주거용 오피스텔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표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표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 주택인 경우에 요율과 한도액이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 외인 경우에 요율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예 인쇄가 되어 있겠죠. 이거는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전국이 다 똑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거죠. 매매와 교환인 경우에는 0.5%,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은 0.4% 아예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인 경우에 요율과 한도액은 요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시도 조례 내용이 되는 거죠. 시도 조례 내용이 되니까는 시도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있는 개업공예사하고 제주도에 있는 개업공예사하고 주택인 경우에는 요율이 틀려질 수 있죠. 거기는 제주도 조례고 여기는 서울특별시 조례니까. 반면에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개공사들은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거죠. 서울특별시 조례니까. 여기서 이제 그 시도 조례 요거를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오해할 것 같아서 이 시는 도보다 큰 시를 얘기하죠. 도 앞에 있잖아요. 도 앞에 있으니까 도보다 큰 시입니다. 도보다 큰 시가 뭐예요? 특별시하고 광역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보통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 보통시는 해당되지 않고 특별시와 광역시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살죠? 네, 아름다운 청주. 청주는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공사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요율은 청주시 조례입니까? 충청북도 조례입니까? 충청북도 조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는 도보다 큰 시를 얘기한다고 했죠. 특별시, 광역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주시는 여기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청주시 조례가 아니라 충청북도 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내에 있는 개업공예사들은 전부 다 주택인 경우에 똑같은 요율이 적용되는 거죠. 충청북도 조례니까. 그 다음에 주택 외인 경우에 요율은 요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요거는 개공사가 1,000분의 9 이내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명시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공사별로 다 틀릴 수 있겠죠. 바로 옆에 있는 개업공예사도 다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이의적으로 결정해서 명시한 내용이니까 식당마다 설렁탕 한 그릇 가격이 다 틀릴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택 외인 경우에 중개보수 요율은 개공사별로 다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다 틀리면 이걸 어떡하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설렁탕 한 그릇에 5,000원을 받는 식당하고 6,000원, 7,000원을 받는 식당하고 있으면은 세 개가 쭉 있으면 손님이 들어갈 때 5,000원짜리를 먹을 건지 6,000원짜리 먹을 건지 7,000원짜리 먹을 건지 이거는 손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7,000원짜리 먹고 싶다. 그러면 7,000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공사들도 주택 외인 경우의 중개보수 요율은 이 1,000분의 9 이내에서 이의적으로 결정해서 명시한 내용이니까 0.5로 명시한 사람도 있고 0.6, 0.7로 명시한 개공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의뢰인이 어디다 중개 의뢰를 할까? 어디에다가 중개 의뢰를 할까? 이거는 의뢰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요율이 높다고 해서 거기는 무조건 안 들어간다? 이 개념은 아니겠죠. 설렁탕 한 그릇에 7,000원을 받더라도 그 식당 되잖아요. 맛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서비스 해주는 게 틀리니까. 거래를 중개해 주는 게 틀리니까 의뢰인이 알아서 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중개보수를 조금 이렇게 낮추고자 하는 경쟁을 통해서 낮추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공사들은 전부 다 얼마로 명시했을까요? 0.9로 명시해놨겠지. 전부 다 0.9로 명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직접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요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시행규칙 내용이 되는 거죠. 시행규칙 내용이 되니까 시행규칙 내용은 이거는 전국이 다 똑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에서는 물건이 뭐로 주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본소책에도 중개보수 요율은,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은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넣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책이 두껍다고 하도 그 수험생들이 불평을 많이 하셔갖고 책을 쓸 때 자꾸 내용을 빼라고 요구합니다. 빼라고 요구하니까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순서대로 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책은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홈쇼핑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줬을 때 1,800만 원을 최대 받을 수 있다. 이게 근거가 나옵니까? 주택인 경우에 최고 한도는 매매니까 1,000분의 9가 되죠. 0.9가 됩니다. 그러면 10억에 0.9를 곱하면 900만 원입니다. 한쪽에서 900만 원씩 양쪽에서 1,800만 원을 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제 계산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 가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산출액이 나오게 됩니다. 매매는 매매 가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산출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요율은 주택인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적용되는 거고, 주택 외인 경우에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인위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는 거고,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그 다음에 임대차는 1,000분의 4, 0.5, 0.4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교환인 경우는 조금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1억 원짜리 아파트하고 2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 체계를 중개하였다. 그랬을 때 1억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2억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엄청 고민이 되죠. 고민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뭐를 기준합니까? 큰 금액을 기준합니다. 큰 금액. 그러니까 큰 교환가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산출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아파트하고 2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 체계를 중개하였다. 그러면 큰 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죠. 틀린 지문이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올까요? 예, 작은. 그러니까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고 그럼 다 나온 것 같죠? 그 다음에는 평균. 교환계약 체계를 중개했을 때는 평균가액을 기준해서 중개보수를 계산해서 받는다. X죠? 그래서 이제 그 법령 및 실무는 이게 지문이 돌아갈 때 대개 세 개가 그 순서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큰 거 해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는 작은 거 해서 X, 그 다음에는 평균 이렇게 해서 X, 그 다음에 다시 큰 거. 그러니까 나왔던 지문 이 틀 안에서 대부분의 지문이 나온다는 얘기죠. 세 번째,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전세는 전세금을 기준으로 하되 월세로 지급하는 경우는 보증금에다가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액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요율을 곱해서 산출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로 지급하는 경우는 월세에다가 100을 곱해서 보증금을 합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100을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계약기간 월수를 곱했습니다. 계약기간 월수를 곱했기 때문에 보통 2년 계약을 하면 24를 곱하는 거죠. 근데 이게 100을 곱하는 걸로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중개보수가 몇 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계약을 했으면 12를 곱했죠. 1년 계약을 했으면 11을 곱하고 2년 계약을 했으면 24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을 곱하는 걸로 개정을 한 건 거예요. 이거는 몇 년치예요? 아니 1년은 12달이니까 12로 나누면은 한 7년? 8년 3개월? 그러니까 7, 8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7, 8년 계약된 걸로 이렇게 이 중개보수가 개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2년 계약했던 거를 24개월을 곱했었는데 이거를 100을 곱하도록 개정을 했으니까 중개보수가 이게 4배 정도가 오른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거죠.
4배 정도 오른 거로 이게 그 개정이 되니까 그 비판을 많이 받겠죠. 아니 중개보수를 올려도 10% 20% 올리는데 다른 물가는 1% 올려도 부담이 되는데 중개보수는 임대차의 중개보수는 4배를 올려? 너무 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발을 하게 됩니다. 특히 매매를 올린 게 아니라 임대차를 올렸으니까 이건 대부분 서민들이 사는 거죠. 서민들이 사는 중개보수를 이렇게 올리면 곤란하지 않냐 해갖고 이제 반발을 하게 됩니다. 반발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게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에다가 플러스 월세에다가 곱하기 70을 곱해서 중개보수를 계산해서 받아라.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100을 곱하도록 규정을 했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에다가 70을 곱해서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걸로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딱 한 군데 밑줄을 치면 어디 밑줄? 합산액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월세에다가 70을 곱한다는 게 아니라 접수되셨어요? 제가 말한 게 월세에다가 100을 곱해서 보증금을 합산한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월세에다가 70을 곱해서 다시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접수가 잘 안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미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증금 3천에 월세 40만 원. 보증금 3천에 월세 40만 원을 지급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계를 중개했을 때 월세에다가 100을 곱합니까? 70을 곱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100을 곱해보는 겁니다. 100을 곱하면은 3천 플러스 40만 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얼마? 이거 7천만 원이 나옵니다. 맞죠? 7천만 원. 7천만 원은 5천만 원 이상이죠. 그러면 그냥 7천만 원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월세에다가 70을 곱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월세에다가 70을 곱한다는 게 아니라 맞죠? 월세에다가 100을 곱해서 보증금을 합산한 이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월세에다가 70을 곱해서 다시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접수가 됐습니까? 네.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고 이거 매 시험마다 나오는 거예요. 매 시험마다 나오는 건데 그럼 이제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를 더 해보고 다시 해드릴 테니까 조금 참으세요. 보증금 2천에 월세 보증금 2천에 월세 20만 원을 지급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계를 중개를 했을 때 월세에다가 170 그러니까 순수에 입각하면 100을 먼저 곱해보는 거예요. 100을 먼저 곱해보면은 2천 플러스 20만 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은 4천만 원이 나옵니다. 4천만 원이 나오는데 4천만 원은 5천만 원 미만이죠.
이게 5천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뭐를 곱해서 2천 플러스 20만 원 곱하기 70. 그러니까 요게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을 곱해서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으면 100을 곱하지 말고 70을 곱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3,400. 3,400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산출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월세에다가 70을 곱한다는 게 아니라 월세에다가 100을 곱해서 보증금을 합산한 요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월세에다가 70을 곱해서 다시 계산한 얘기죠. 접수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월세에다가 100을 곱해서 보증금을 합산한 요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월세에다가 70을 곱해서 다시 계산한 얘기입니다. 이거 나중에도 혼동하시는 분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증금 3천에 월세 20만 원을 지급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를 했을 때 월세에다가 170 예, 100을 곱해야 되겠죠. 이건 딱 5천만 원이 나오죠. 이제 100을 곱하면은 3천 플러스 20만 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딱 5천만 원이 나옵니다. 5천만 원 이상이죠? 이상이잖아요. 미만이 아니죠. 원래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건데 이상하고 이하는 포함이 되는 거고 미만하고 초과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5천만 원 이상이니까 그냥 5천만 원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네, 미만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은 70을 곱하는데 5천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70을 곱하는 건데 5천만 원이 딱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5천만 원 미만이 아니란 얘기죠. 5천만 원 이상이죠. 그러니까 70을 곱하지 않고 그냥 100으로 계산한다. 접수되셨어요? 상당히 어렵죠? 어렵긴 이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지. 나중에 부동산학 개론해서 그 계산 문제 해봐요. 뭐 이상한 그 공식까지 나오더라고. 아니 그런 계산에 비해서 이 계산은 이건 계산도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쉬운 거예요. 이렇게 계산된 중개보수는 총 5가지 기준에 의해서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여기서 계산된 이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로 제한이 된다. 그런데 이 한도액은 어디서만 있습니까?
이거는 주택에서만 한도액이 있습니다. 여기 주택은 시도 조례에서 요율과 한도액으로 규정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택에서만 한도액이 있지 주택 외라든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한도액 자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이 개선된 중개보수는 거래당사 쌍방으로부터 어떻게? 각각 받는답니다. 각각 받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10억일 경우에 0.9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900만 원. 각각 받으니까 합해서 1,8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교환인 경우에는 보충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인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중개보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억) 아파트와 (2억) 단독주택을 서로 교환하기로는 교환계약 체계를 중개를 하였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그냥 막 교환하는 멍청이들은 없죠. 1억) 2억) 그냥 교환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1억)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사람은 여기에 1억 원을 보태서 주죠. 보태서 주는 이 1억 원을 보충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 이미 2억으로 계산했죠. 2억으로 계산했으니까 2억에는 보충금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보충금을 다시 포함시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계산해서 받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가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해 줬습니다. 업무지역 범위가 전국이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아파트가 있는 제주도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될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서울특별시 조례와 제주도 조례는 틀려질 수 있으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가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줬다. 그러면은 개업공예사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거래계약서는 어디에서 작성합니까? 제주도, 서울. 의뢰인들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등록한 사무소에 데려다 앉혀놓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의뢰인들이 나는 서울 가기 싫다,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 타고 들어오면 되겠지. 나는 배멀미가 심해서 배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절시켜서라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등록한 사무소에 데려다 앉혀놓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등록한 사무소에 데려다 앉혀놓으니까 거기 벽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한 중개보수 실비의 유율 및 한도액 표가 붙어있죠. 당연히 붙어있는 대로 받아야 되겠죠? 맞잖아요.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등록한 사무소에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개공사들의 업무지역 범위가 전국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을 무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개업공예사들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래계약서를 반드시 등록한 사무소에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의뢰인들한테 내가 등록한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으니까 우리 강남 가서 계약서 쓰자 하면은 강남 올까요? 싫다고 하겠지. 싫다고 하면은 그래 우리 그러면 저기 옆에 다방이 있으니까 그 다방 가서 계약서 쓰자. 다방에 가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위반입니까? 배웠는데. 다방에서 계약서 쓰면 다방에서 중개활동을 한 거죠. 그러면 다방에서 중개활동했으면 이 다방이 사무소가 되는 거죠. 사무소가 되니까 등록한 사무소 강남구에 있고 이것도 사무소니까 사무소 몇 개? 두 개.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서 1년이 지역이나 1,000만 원이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교도소 가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공사들이 전국을 무대로 활동 못하게 했죠. 당장 저기 분당에 있는 의뢰인들도 서울 오자 그러면 싫다고 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공사들이 대부분 자기 사무소 주변에 있는 뭐 반경 한 1km 정도? 요 정도에 있는 중개 대상물만 중개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등록한 사무소에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출장 다니면서 계약서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등록한 사무소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등록한 사무소에 보면은 시도 조례로 정한 중개보수, 실비, 유일 및 한도액표가 붙어있죠. 붙어있는 대로 받아야 되니까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들어만 두세요.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는 뭐만?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이 적용이 된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이 적용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내 점포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목돈이 필요하니까 이 점포를 갑이라는 사람에게 팔면서 매도를 하면서 갑에게 동시에 임차를 갖고 장사는 계속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배우시는데 이게 유식한 말로 점유계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점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목돈이 필요하니까 이 점포를 갑이라는 사람에게 매도를 하면서 동시에 갑이라는 사람에게 임차를 해갖고 장사는 계속하는 겁니다. 이거를 개업공예사가 중개를 해주면 매매를 중개해줬다고 해서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차를 중개해줬다고 해서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냐? 아니라는 얘기죠. 어차피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거죠.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거니까 뭐만 받는다? 매매만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요? 안 어려워요? 이 말이.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땐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는데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이서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졌을 때 세 가지 동일, 3동일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때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3동일 중에서 하나라도 핀트가 어긋나면 중개보수는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중개보수 계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서술식의 문제가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중개보수 체계는 이렇게 주택과 주택 외,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세 가지로 완전히 구분이 돼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개상물을 주택과 주택 외 이렇게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애매모호한 물건이 있을 수 있겠죠.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인 경우에 상가주택, 이거를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복합건축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복합건축물인 경우는 뭐를 기준으로? 복합건축물인 경우는 면적을 기준해서 주택의 면적이 이거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거 찾지 마세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2분의 1 포함이라고 했죠? 포함이에요. 이상인 경우는 주택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2분의 1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면적을 기준해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주택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주택과 주택의 면적이 똑같으면은 뭐를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주택을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택과 주택의 면적이 똑같을 때는 이 주택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의 지불시기. 중개보수의 지불시기는 약정해야 돼.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 거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돼 있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비가 되는데, 실비는 전번주에 사실은 배운 내용입니다. 실비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예, 벼룩이 났죠. 공부 좀 하셨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가 부담하고? 이자의뢰인이 부담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행위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취득의뢰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을 만들 때는 두 개를 X자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누가 벼룩이 납작이 있어야 되는지 이 사람이 바로 실비의 부담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보수를 살펴봤는데, 요만큼에서 이제 매 시험마다 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두 문제씩이나 나오니까 할만하죠. 기본서 책 전부 다 있으시니까는 217페이지 보세요. 217페이지 1번 문제는 29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27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세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동그라미. 3번은 주택 외
주택 외에 중개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주택 외라고 했죠. 주택 외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얘기하죠. 주택 외인 경우에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거래당사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OX 동그라미. 시행규칙하고 국토교통부령 같은 말이죠. 4번 개업공예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업공예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공사가 잘못했다 안 했다? 했다죠? 잘못했으니까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기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맞죠? 5번 중개대상물인 주택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 거기서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 밑줄을 치시고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OX. 예, X. 이게 이제 요거죠, 요거.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경우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데 주택 소재지를 기준해서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된다. X가 되고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5번. 내년 10월 달까지 공부하면은 할만하겠죠. 그럼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개업공예사 갑이 을에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슬래시 끊고 갑이 위 주택을 보증금 1,500,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의 차이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취지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거의 이제 슬래시 끄는 데를 기준해서 매매를 중개했을 때 이 중개보수하고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 이 중개보수를 계산해서 두 개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두 개를 빼라는 얘기죠. 이 문제의 취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개업공예사 갑이 을의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슬래시 끊었죠? 갑이 위 주택을 보증금 1,500,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매매를 했을 때와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의 차이는, 그러니까 매매를 중개했을 때와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의 중개보수 차이를 구하라니까 두 개를 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주택 매매가격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의 유율은, 이게 일반 주택이기 때문에 유율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죠. 0.5 곱하면 5, 6, 30. 3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보증금 1,500, 월차임 30만 원, 임대차를 중개를 했을 때 월세에다가 이거는 100입니까? 70입니까? 7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증금이 얼마죠? 1,500, 월차임 30. 그러면 100을 먼저 곱해보는 겁니다. 100을 먼저 곱해보면 4,500이 나오죠. 4,500은 5천만 원 미만이죠. 그러면 70을 곱해서 다시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70 곱하면 3, 7이 21, 2,100만 원에다가 1,500 더하면 3,600, 3,600에 주어진 요율은 0.4죠? 아니지. 0.5지.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은 0.5 이렇게 돼 있으니까 0.5죠? 0.5 곱하면 18만 원. 18만 원 나오니까 아까 매매를 중개했을 때는 30만 원 나왔죠.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는 18만 원. 빼면은 12만 원. 그럼 12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계산 문제 엄청 어렵죠?
내는 그러니까 이제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비교적 이제 복잡한 계산 문제를 낸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중개했을 때,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 중개보수를 계산해서 빼라는 얘기니까 조금 복잡하게 내려고 노력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택이기 때문에 뭐가 주어졌어요? 주택이기 때문에 이 요율이 전부 다 주어진 거죠. 주택 외인 경우에는 안 주어지겠죠. 그러면 0.9를 곱해서 중개보수를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안 주어지지. 이거는 시행규칙 내용이니까 이건 전부 다 0.5, 0.4 외워야 되는 거죠. 최근 시험에서는 이게 포인트가 돼서도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개보수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감독인데,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이 지도감독이에요. 왜 어려울까요? 외워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니까 짜증내시지 말고 그냥 내년 10월까지 외우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